엄마, 이건 너무 낡았어. 새로 사드릴게. 내가 어머니의 20년 된 핸드백을 보며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다. 아직 멀쩡한데 뭘. 돈 아껴서 너희 애들 학원비나 보태야지. 그게 우리 어머니였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아깝다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망설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옷장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다. 색이 바랜 블라우스 몇 벌, 10년도 넘은 치마 두세 개, 그리고 여름이면 늘 입으시던 면 원피스. 새 옷을 사드리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다. 나는 이런 옷이 편해. 돈 있으면 차라리 너희가 맛있는 것 먹어라. 시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값이 가장 싼 채소부터 고르셨다. 상인이 어머니, 이거 좀 더 좋은 걸로 드릴까요? 라고 하면 아니야, 이런 게 우리한테는 딱 맞아라며 손을 내저으셨다. 하지만 막내인 내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사주셨다. 형들 학용품이 떨어져 간다고 하면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라도 구해주셨다. 우리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엄마 몸이 힘들면 우리가 알바해서 돈 벌게.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셨다. 공부할 나이에 무슨 돈 벌어? 엄마가 있는데 걱정 말고 공부나 해. 그런 어머니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어디 가겠어라며 거절하셨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조차 아깝다고 하셨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신 이유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키우셨다. 어머니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비슷했다. 들어오는 돈은 있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았다. 우리 형제들의 교육비, 생활비, 용돈.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으셨다. 엄마는 정말 욕심이 없으시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한 말이었다. 시어머니를 보며 감탄하는 아내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다른 집 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는 정반대셨다. 며느리가 선물을 사오면 이런 거 사지 말고 너희가 써라고 하셨고 용돈을 드리려 하면 나는 쓸 데가 없어라며 받지 않으셨다. 손자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는 아낌없이 용돈을 주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낡은 옷을 계속 입으셨다. 손자, 손녀들의 옷은 브랜드까지 따져가며 사주시면서 말이다. 할머니 옷도 예쁜 걸로 사요. 7살 난 큰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다. 할머니는 이런 옷이 좋아. 대신 우리 예쁜 공주가 더 예쁜 옷 입자.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안타까웠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는데 왜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인색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형들과 모여서 상의했다. 어머니에게 강제로라도 좋은 것들을 사드리자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자고.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다. 우리가 뭘 사드려고 하면 화를 내셨다. 억지로 사다 드려도 결국 반품하시거나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 너희들이 잘 살면 그게 내 복이야. 나는 정말 필요한 게 없어. 어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았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건 작년 가을이었다. 평소처럼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시다가
현관에서 그만 쓰러지신 거였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 겹쳐서 온 것 같다고. 더 심각한 건 어머니가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은 줄 알았지. 그리고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병원비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계셨던 거다. 입원하는 동안 어머니의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갔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새삼 깨달았다. 정말 가진 게 없으시구나. 40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도 어머니만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낡은 화장대 하나, 20년 된 옷장 하나. 그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들과 우리 형제들의 어릴 적 사진들, 손자, 손녀들의 사진들만 가득했다. 어머니 자신의 것은 정말 없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우리가 어릴 때 쓴 편지들, 상장들, 그리고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추억이나 소중한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퇴원하셨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거절하셨다. 나는 우리 집이 좋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결국 어머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렸지만 어머니의 생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셨고 여전히 자신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과연 어머니는 행복하신 걸까?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사시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찾아뵐 때마다, 손자들이 안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게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었나 보다. 엄마,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없어. 너희들만 잘 살면 그게 내 소원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욕심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청빈한 삶을 사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소망이나 욕심이 있을 텐데 어머니는 정말 그런 게 전혀 없으셨을까? 아니면 우리 몰래 어머니만의 작은 꿈이나 소망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욕심 없고 헌신적인 분이라고 믿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사셨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데 쓰여졌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낡은 집 한 채 외에는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 그리고 검소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다는 것을. 그 비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가셨다.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시듯
아무 소란 없이 잠들듯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종 직전까지도 너희들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 걱정만 하신 어머니. 정말 우리 엄마다웠어. 둘째 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다우셨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어머니 집을 정리해야 했다. 오래된 집이라 수리해서 팔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어머니 물건부터 정리하자. 큰형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어머니의 옷가지들,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추억을 나누기로 했다. 어머니의 방은 정말 단순했다. 큰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 그리고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다. 40년 넘게 사신 집치고는 정말 소박한 방이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나오는 나프탈렌 냄새, 색이 바랜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검소한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새 옷이라고는 몇 개 없었다. 이 블라우스, 내가 중학생 때부터 입으신 것 같은데. 셋째 형이 낡은 블라우스를 들고 말했다.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정말 한 벌의 옷을 오래오래 입으셨다. 화장대도 마찬가지였다. 오래된 화장품 몇 개, 우리가 어릴 때 선물한 액세서리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 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서랍장을 정리할 때였다. 맨 아래 서랍에서 우리의 어릴 적 편지들과 상장들이 나왔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히 보관해 오셨는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젖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서툰 편지, 형들의 상장,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그림들까지. 어머니에게는 이런 것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던 모양이다. 모든 정리가 끝날 무렵이었다. 큰형이 무거운 옷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옷장 뒤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게 뭐지? 큰형이 옷장을 완전히 빼내자 벽 뒤에 작은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무언가를 숨겨둔 것 같은 공간이었다. 손전등 좀 가져와 봐. 셋째 형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그 틈을 비춰보았다.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뭔가 있어. 우리는 모두 흥분해서 그 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손을 넣어보니 작은 금고 같은 것이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본 것은 정말 작은 금고였다.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에 오래되어 보이는 자물쇠가 달린 철제 금고였다. 이게 어머니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평생을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가 왜 금고를 숨겨두셨을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금고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분명히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물건들을 뒤졌다. 서랍장 구석구석, 화장대 서랍, 심지어 옷주머니까지 모두 찾아봤다. 그때 큰형이 화장대 거울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거울 프레임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열쇠였다. 이거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큰형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고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다. 금고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보석들,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 이게 뭐야?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어머니가
이런 값비싼 보석들을 숨겨두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세히 보니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다. 내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산 반지보다도 훨씬 크고 화려했다. 진주 목걸이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평소에 입으시던 수수한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것들이었다. 이게 정말 어머니 거야? 셋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방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금고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현금과 통장,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현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는데 잔고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어떻게 이런 돈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평생 돈 없다, 돈 아껴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충격이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몇 개나 더 있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투자도 있었고 적금도 여러 개 있었다. 엄마가 이런 걸 언제? 우리는 정말 어리둥절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셨을까? 금고에서 나온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우리가 본 적 없는 화려한 차림의 어머니 사진들이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보석을 착용한 채로 찍은 사진들. 이게 정말 우리 엄마야? 사진 속의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다.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중 한 장의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머니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시절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검소한 삶을 사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어머니가 우리한테 숨기신 게 얼마나 많은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봉투도 있었다. 봉투에는 내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긴 편지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엄마의 이 작은 비밀을 발견했겠구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다른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어머니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순간부터 우리 형제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슬픔보다는 놀라움이, 그리고 놀라움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나누지?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불편했다. 일단 정확한 가치부터 알아보자. 셋째 형이 말했다. 보석 감정사에게 맡겨서 정확한 값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뭔가 찜찜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형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만 형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특히 둘째 형은 처음 금고를 발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둘째 형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래도 엄마 장례 치른 지 며칠 안 됐잖아. 내가 다시 말하자 큰형이 한숨을 쉬었다. 민수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이런 걸 그냥 둘 수도 없잖아. 누가 보관하고 있을 거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랬다. 이 값비싼 보석들과 현금, 통장들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일단 내가 가지고 있을게. 큰형이 말했다. 형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왜 형이? 둘째 형이 즉시 반발했다. 그럼 누가? 너? 왜 안 돼? 나도 아들인데.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평소에 우애가 좋던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산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형들, 잠깐만. 내가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은 항상 그래. 맞으라고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해. 둘째 형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어릴 때부터 쌓인 감정들까지 함께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셋이서 하나씩 나눠서 가지고 다니자는 거야? 큰형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에 차분하던 큰형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중간에서 난처했다. 형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불편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은행 금고에 맡겨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 제안에 형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둘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것도 누가 관리해? 누구 명의로? 둘째 형이 따져 물었다. 엄마 명에 그대로 두면 안 돼? 상속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둘 순 없어. 큰형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정말 복잡한 일이었다. 그때 큰형의 아내가 들어왔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아, 그게. 큰형이 망설이더니 결국 상황을 설명했다. 형수는 점점 눈이 커졌다. 어머나, 그렇게 많이? 형수의 반응을 보는 둘째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불쾌한 표정이었다. 형수님도 이제 알게 됐네. 둘째 형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뭔 소리야? 아니, 뭐 어차피 식구인데. 둘째 형의 말투가 점점 이상해졌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큰형의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얼른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더욱 악화된 후였다. 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큰형이 화를 냈다. 별소리 아니야. 그냥 복잡하네. 둘째 형도 한 발 물러섰지만 둘 사이의 기류는 이미 이상해져 있었다. 나는 답답했다. 평생을 우애 좋게 지내던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형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형들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내 말에 형들은 잠시 머쓱해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딱딱한 표정이 됐다. 민수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큰형이 말했다. 현실적이라고?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검소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엄마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냥 없는 척 하자는 거야? 둘째 형이 반박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려는데 둘째 형이 말을 끊었다. 형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지?
뭔 소리야? 아니면 뭐야? 왜 형한테는 안 된다고 해? 둘째 형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야, 너 지금 동생을 뭘로 보는 거야? 내가 화를 내자 큰형이 나섰다. 그만해,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 하자는 거야? 하지만 큰형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서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아내도 놀라워했다. 어머나, 어머니가 그런 걸 숨겨두셨다고? 그럼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뭐였을까? 그게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 편지를 끝까지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어머니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서로 재산 분할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음 날 형들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만나기 전부터 벌써 불편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형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어제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자.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형은 별 반응이 없었다. 일단 엄마 편지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분명 중요한 얘기가 더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어제 읽다가 만 부분부터 계속 읽기 시작했다. 엄마가 이런 것들을 숨겨둔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편지의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우려하신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나누어 가져야 한다. 단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에게는 너희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머니의 당부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제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문제는 남아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엄마가 3등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자. 내가 제안했다. 그런데 보석은 어떻게 나눠? 셋으로 나눌 수 없잖아. 셋째 형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큰형이 어이없어 했다. 그럼 뭐 다른 방법 있어? 둘째 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차라리 경매라도 하자. 서로 원하는 거에 값을 매겨서. 내 제안에 형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 것도 방법이네. 하지만 막상 해보려니 쉽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고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원한다고 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다시 이상해졌다. 형이 먼저 고르세요. 둘째 형이 겉으로는 양보하는 척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먼저 골라. 큰형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양보하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다. 결국 그날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 더 어색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답답했다. 평생을 그렇게 우애 좋게 지내던 우리 형제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아내도 걱정스러워했다. 형들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해? 어머니가 그런 걸 바라셨을 리 없는데. 정말 그랬다. 어머니가 가장 원치 않으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 형제들은 서로 연락도 잘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매일 안부 문자라도 주고받았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어색했다. 큰형의 아내가 중간에서 연락을 해왔다. 민수야, 형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너희들 어서 해결하면 안 될까?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았다. 둘째 형은 큰형이 맞으라는 이유로 더 많이 가져가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큰형은 둘째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원치 않으셨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것. 그때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것들을 숨겨두신 이유를.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우리 형제들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식들이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들과 만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내일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겠어. 큰형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지쳤다. 다음 날 우리는 어머니 집에서 다시 모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형들의 표정이 어둠침침했다. 형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지만 형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둘째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미안해. 형이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갑작스러운 사과에 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추하게 굴었어. 둘째 형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큰형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맞으라고 주제넘게 굴었어. 두 형의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형들, 민수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정말 원하신 게 뭐였을지. 큰형의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제안했다. 형들, 엄마 편지를 다시 읽어보자.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어머니의 편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보석들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 준 것들이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이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해 준 것들이라니. 아버지는 우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너희 아버지는 참 로맨틱한 사람이었다. 월급도 많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런 값비싼 선물들을 해줬다. 나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던 검소하고 절약하는 어머니가 아닌 젊은 시절 사랑을 받으며 행복했던 한 여자의 모습을.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혼자서 너희 셋을 키워야 했고 이런 사치품들을 착용할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석들을 금고에 넣어두었다. 팔까도 생각했지만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대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이 비밀을 말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툴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계속 숨겨둔 채로 검소하게 살았다. 우리는 점점 미안해졌다.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잘 아셨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보석들과 돈들은 너희들을 위해 모아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만약 너희들이 이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차라리 다 기부해버려라. 엄마에게는 너희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고 맨 밑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아라. 그 안에 엄마가 너희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이 들어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작은 상자? 우리는 금고를 다시 뒤져봤다. 정말 맨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우리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손자, 손녀들과의 사진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서로 다퉜다가 화해했을 것이다. 엄마는 너희들을 믿는다. 아무리 다퉈도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어머니는 정말 우리를 잘 아셨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칠지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 사진들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함께한 추억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것이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보석들과 돈들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엄마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너희들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검소하게 산 이유도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였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검소함과 절약하는 마음도 함께 물려주고 싶었다. 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고 나니 우리는 부끄러워졌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검소함과 절약 정신은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값진 유산이었던 것이다. 서로 나누어 가질 때도 욕심내지 말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엄마가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었다. 형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큰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한테 정말 남기고 싶으신 건 돈이 아니었어. 둘째 형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동안의 어색함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다. 형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 모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그날 우리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산을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석들은 우리 각자의 아내들에게 주기로 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것들이니 우리 아내들도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금과 부동산은 셋으로 나누되 큰형이 조금 더 가져가기로 했다. 맞이로서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집안일을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정신적 유산. 검소함, 절약 정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약속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본받아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기로 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셨다.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비밀 금고 속에는 다이아몬드와 돈이 들어 있었지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 헌신적인 마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뜻을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았다. 그동안 우리 형제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어머니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큰형의 아내는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주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둘째 형의 아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 아내는 어머니가 끼시던 작은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 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아이들도 변했다. 예전에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필요한 건지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할머니의 검소 정신이 손자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형제들은 서로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게 됐다.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생긴 갈등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어머니의 집은 우리가 번갈아가며 관리하기로 했다. 팔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차마 처분할 수 없었다. 가끔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신 진짜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도 남겨주셨다. 검소함, 절약 정신, 가족 사랑,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보물이었다. 어머니의 비밀 금고는 닫혔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평생 검소했던 어머니, 비밀 금고 속 다이아몬드. 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